김삿갓은 안동 김씨의 시조인 고려 개국공신 선평의 후예로 조부는 선천부사 익순이고 부 안근과 모 한평희 씨 사이의 둘째로 태어났다. 순조 7년 정묘 1807년 3월 3일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안리에서 출생하였다. 김삿갓의 본명은 김경연이다. 그의 자는 성심, 호는 난고 또는 이명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내심을 암시한 것이라 하겠다. 김병연이 세상에서 본명이나 벼로보다 김삿갓 또는 김립으로 더 알려져 있는 것은 그의 출생 배경과 성장 및 활동과 관계가 있다. 그는 원래 양반 권세 가문인 안동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1811년에 홍경래의 농민전쟁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가정적 비극을 겪게 된다. 즉 그가 5살 때인 1811년 12월 홍경래 농민군 세력이 평안도 일대를 휩쓸게 되었을 때 선천방 어사로 있던 조부 김익순이 농민군에 투항한 죄로 집안이 멸족당하였다. 이때 노복 김성수의 도움으로 현경하와 함께 황해도 곡산으로 피신하여 공부하였다. 그 이듬해 난이 평정된 후 주죄의 형벌이 김익순에게만 그치게 되고 멸족에서 패족천인으로 사면되자 형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아버지 김한근이 화병으로 죽게 되고 편모 슬하에서 자라게 된다. 이후 어머니는 자식들이 패족자로 멸시받는 것이 싫어서 강원도 영월로 옮겨 가정 내력을 숨기고 살았다 한다. 그때 아무도 나이 어린 그에게 김익순 이래의 가정 내력을 말해주지 않았으므로 김병연은 자신을 한낱 몰락 양반의 후예로만 알고 있었으며 청운을 품고 제자백과 사기, 통감 등을 비롯하여 조선, 중국의 시문을 널리 통독하였으며 야심만만한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김병연이 20세 되던 해에 영월고을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묘하게도 과거 시제가 정가 사는 나라에 충절하여 순사하고 김익순의 죄는 하늘에 닿는다. 라는 시제로 김병연은 장원급제하면서 삶이 180도 바뀌는데 과연 1811년 김병연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한 홍경래의 난을 먼저 들여다본다. 일부 내 안의 홍경래 오동이 판입 떨어지는 것을 보면 천지에 가을이 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조선 건국 400년이 지날 무렵 조락의 망조가 세상을 뒤덮었다. 일찍이 그를 숭상하여 나라 안에 1000여 개, 서원과 1만여 개의 서당에서는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밤낮 없이 왈왈거리고 똥개조차 풍어를 읊을 정도였으나 출세의 지름길인 과거에 붙기 위한 잔재주만 발달하여 문화의 창조적 동력은 꺼져버린 지 오래였다. 이씨 왕가에서는 정조임금을 마지막으로 군주다운 군주의 씨가 말라버렸다. 왕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자 외척이 빈자리를 메우고 설쳤다. 부귀와 영화는 권문세가의 전매품이 되었다. 나라의 기틀이었던 삼정은 질이 멸렬하여 인간은 수탈하는 자와 수탈당하는 자의 두 부류로 나뉘었다. 농민은 농토를 떠나 유리걸식하거나 명화적이 되었다. 양반이 수가 늘어나 포화 상태가 되자 몰락한 양반과 서얼들도 불만과 불평이 꼭지까지 차올랐다. 처음에는 고을의 수령을 멍석말이하여 분풀이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나 결국 병마의 근원인 이씨 왕조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때가 되었다는 기운이 팽배했다. 금도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천지개벽에 뒤집기에 하나뿐인 생명을 던졌다. 1811년 섣달 열일의 날 자칭 평서대 원수 홍경래는 대정강의 삼각주인 신도의 은신처에서 참모들을 소집했다. 부원수 김사용, 모사오군 측과 김창시, 도총 이희적, 선봉장 홍총각과 이재초 등이었다. 며칠 전 출정 날짜를 섣달 20날로 정하면서 부대를 둘로 나누고 각 부대의 지휘자와 소임을 정해 놓았다. 대원수 홍경래가 직접 이끄는 주력군은 남진군이라 하여 평양을 거쳐 도성인 한양을 목표로 하고
부원수 김사영과 모사 김창씨가 이끄는 북진군은 배후의 관군을 소탕하고 국경 너머의 호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의주로 향한 후 남진하여 주력군과 합류한다는 계획이었다. 초전에 평안도를 일거에 휩쓸고 황해도를 거쳐 한양으로 진입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작전 계획이 들어맞기 위해서는 먼저 서부 일대를 홍경래군의 천지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홍경래는 물론이고 참모들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거사 계획을 짜고 준비해 오면서 민심이 비등점에 닿았다는 사실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기름이 끓고 있었다. 부싯돌을 당기기만 하면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님 들이지 않더라도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끓는 기름처럼 부글거리는 것은 기층 백성들만은 아니었다. 청나라와의 은밀한 거래로 돈을 모았으나 중앙 권력과 그들이 파견한 관찰사와 부사, 군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도다들로부터 끊임없이 멸시당하고 수탈을 당해온 상인들과 과거에 낙방한 몰락양반들, 관아의 빌부터 살고 있던 아전과 병사들까지 여차하면 칼을 거꾸로 잡고 고을의 수령과 한양의 군권을 향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 평양을 비롯하여 평안도 일대의 주요한 성읍에는 모두 이런 내부 옹자들을 심어 놓았다. 기별만 하면 방을 붙여 민심을 동요케 하고 불을 놓아 혼란을 야기하고 그 틈에 성문을 열어 젖혀 홍경래 군준을 맞아들 이기로 작당이 되어 있었다. 한양에서도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정일이 파라코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 많은 몰락양반과 서얼들 그리고 문반들에게 턱없이 무시당해온 무반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들은 서북지방에서 불길을 당기는 신호가 오르기만 하면 한양도성의 방화, 소요를 일으켜 혼란을 야기하고 그 틈에 궁궐에 난입하여 척족 세력들을 도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먼저 평안도를 평정하는 것이 순서였다. 평안도의 도성인 평양만 점거하면 일단 거사는 절반쯤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부득이한 경우 나라의 북쪽 절반만 차지한 후 천지에 새 기운을 불어넣으면 안으로 썩고 있는 조선 왕조는 손대지 않고도 무너질 것을 보았다. 한양에서 내응하고 있는 박정일은 권력에서 소외된 소론파와 불만 많은 중인 서울 등에게 서북에서 홍경래가 봉기하면 삽시간에 한양이 무너지고 지금의 조정은 경상도 안동이나 충청도 공주로 쫓겨가서 삼국지의 촉한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럴듯하게 먹혀들고 있었다. 홍경래 자신도 조선 땅 전체를 다스리는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라를 두 쪽으로 내어 서북 지역의 맹주만 되어도 그만이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은 수하 장수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병졸들은 홍경래가 정도령인지 홍도령인지는 헷갈리지만 그가 이 씨를 내쫓고 임금이 되어 새 왕조의 문을 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섣달 스무나를 거사일로 정해놓고 홍경래는 평양에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12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는 보찜장수와 뜨내기로 위장하여 평양에 잠입했다. 일행은 평양에 붙박혀 살면서 이쪽 관에 통해오고 갔던 무리와 접선한 후 섣달을 나흔 날 한밤중 야심을 틈타 평양성 동쪽 관문인 대동문 부근의 누각인 대동관 기둥 밑에 화약을 묻었다. 다음 날 평안감사의 생일잔치가 열리게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녘이 되어서야 화약을 다 묻고 나서 도화선을 관문 밖에 덕바위까지 길게 늘어뜨렸다. 잔치는 아침 일찍부터 열렸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덕바위에 숨어있던 홍경래군은 부싯돌을 당겨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그때였다. 찌푸린 하늘에서 때 아닌 겨울비가 쏟아졌다. 피식하고 도화선으로 옮겨붙던 불씨가 꺼져버렸다. 몇 번 더 시도했으나 마찬가지였다. 아예 도화선에 불길이 붙지도 않았다. 이런 연병할 섣달에 무슨 얼어 죽을 비가 내리네. 음력으로 섣달 중순에 평양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간간이 눈송이도 섞여 있었으나 분명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홍경래의 거사를 하늘이 알아서 막는 것 같았다. 부대원들은 두려워서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숨을 삼켰다. 공포가 그들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천원을 타고나지 못했으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누군가 신음하듯 내뱉자 모두들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와 뿔뿔이 흩어졌다. 다복동에서 밀명을 받고 파견된 부대원들은 그 길로 보찜을 싸질머지고 평양을 떠났다. 평양에 살고 있던 내응자들도 일부는 서둘러 가족을 끌고 그날 안으로 평양을 떠났으나 두 사람은 그 다음날 점심때가 지났을 때야 겨우 보찜을 치고 평양성 서문을 나서다가 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잡혔다. 이상하게도 전날 불을 붙인 도화선 중 한 개의 불씨가 살아있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날 폭발한 것이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가명에서는 이를 불순한 자들의 책동으로 보고 성문을 나가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검문하고 있던 차였다. 잡힌 일당 중에 김경하라는 사람은 안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3년 전 막노동을 하러 평양으로 흘러온 50줄의 남자였고, 오상이라는 사람은 영노를 하다가 도망친 노비로 30줄의 남자였다. 두 사람 모두 아내와 아이 둘씩 거느리고 있었는데 온 가족이 모두 가명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곧장 평양 가명으로 끌려가 문초를 받았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고문을 할 것도 없었다. 잡아넣으니 아는 것을 모두 토해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별 것이 없었다. 거사날도 알지 못했고 거사의 핵심 인물과 목표도 알지 못했다. 다만 모의를 꾸미는 본부가 대정강을 끼고 있는 가산군의 다복동이라는 것, 그곳의 상인 이의저가 뒷돈을 풀어 운산 촛대봉에 금광을 열어놓고 일꾼을 모아 이들을 무장시키고 있다는 정도였다. 평안감사 이만수는 즉각 가산군 수정시에게 파발을 띄웠다. 지체 없이 다복동으로 군사를 보내어 이의저와 모의를 꾸미고 있는 놈들을 잡아넣으라. 이어 이만수는 가산군에 인접한 선천이 부사 김익순에게도 같은 파발을 띄웠다. 수상한 적도들이 도내 여러 성읍에 숨어들어 소요를 일으키고 이를 기회로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바, 특히 평양 대동관을 폭파하려다가 잡힌 적도들로부터 선천군에도 이미 도당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토설을 받았으니 수상한 자들을 물색하고 만일에 대비하라. 김익수는 무장이었으나 성격이 유순하고 빠르지 못했다. 반면에 정씨는 문반이었으나 성격이 맵고 민첩했다. 파발을 받자 김익수는 병사를 풀어 수상한 자들을 물색하게 했다. 그러자 홍경래의 의거에 가담한 3명의 수상한 남자를 잡아들였다. 잡아놓고 보니 대수롭지 않은 시정자 빼들인지라 김익수는 그들을 감옥에 쳐넣고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편 가산군 수정씨는 유능한 군관 2명을 차출하여 다복동으로 보냈다. 사태를 파악하고 적도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동태를 살펴보고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금광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여 다복동에 잠입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보고 있던 홍경래 군에게 그날로 잡히고 말았다. 평양과 선천으로부터 간신히 몸을 빼내어 도망온 식구들로부터 급보를 받은 데다 가산군수가 보낸 염탐꾼을 사로잡아 조사를 하고 보니 사태는 급박해지고 있었다. 스무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저자들이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했소. 다행히 평안 감사로부터 지방이 수령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한심한 놈들이라 아직은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조사하고 염탐하는 지경인 것은 사실이오. 그러나 우리의 세력이 비대하고 이곳 다복동은 의기가 넘쳐나고 있으니 저자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오. 저들이 군사를 움직이거나 방비를 튼튼히 할 만한 여유를 줄 필요가 없소. 오늘은 이미 저물었으니 내일 당장 거사를 할까 하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격이 급한 이재초가 반대했다. 내일까지 기다릴 건 뭐가 있습니까? 밤을 도와 오늘 당장 출병하기요. 안 됩니다.
부원수 우군 측이 반대했다. 부대를 다시 점검하고 각 고을의 상태에 따라 대응할 준비도 하고 군사들의 무기며 군량을 수급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내일 저녁에 출병토록 합시다. 모두 찬성했다. 각 부대별로 지시가 떨어지자 횃불이 타오르고 조용했던 대정강변은 병사들의 열기로 겨울의 추운 바람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다. 금광의 일꾼마을로 가장했던 다복동은 탈을 벗고 반란군 본영의 제 모습을 드러냈다. 김진사, 공경래는 김창씨를 그렇게 불렀다. 진사시에 입격하고도 벼슬을 얻지 못하여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던 그를 의거에 가담시킨 것은 홍경래 자신이었다. 반란군 중에서 제대로 공부하여 과거에 입격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학문도 깊었다. 김창씨 자신은 듣기에 거북했으나 홍경래가 김진사라 부르니 병졸들도 진사어른으로 호칭했다. 내일 출정에 앞서 병사들 앞에서 낭독할 경문이 있어야 하오. 우리가 진격할 고을에도 방을 붙이고 추령들에게 투항을 권고할 겸 촌철살인의 문장을 만들어 주시오.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김창씨는 소매 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냈다. 역시 홍경래는 김창씨가 써온 경문을 방 안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읽었다. 경서대원수 홍경래는 급히 경문을 돌리노라. 우리 관서의 어르신네들과 자제들, 공사의 노비들은 모두 이 경문을 들으시오. 대저 관서지방은 기자와 단군의 예터전으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났고 문물이 빛났습니다. 저 임진왜란 때에는 나라를 다시 세웠고 정묘란 때에는 양무공 정봉수가 목숨을 바쳐 싸웠으며 두남 선우여 비학문과 월포 홍경우의 제주도 서쪽 땅의 선악건을 조정해서는 서쪽 땅 버리기를 똥무더기와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 노비들조차 서쪽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놈이라 부릅니다. 서쪽 사람이 된 자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급박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서쪽 땅이 임에 의지하고 과거를 볼 적에는 반드시 서쪽 땅이 그를 빌렸으면서도 이러하니 대체 400년 동안 서쪽 사람들이 조정에 무엇을 등졌습니까? 지금 어린 임금이 위에 있고 척족이 기승을 부려 저 김조순, 박종경 같은 무리들이 국권을 잡고 있어 하늘이 재앙을 내려 겨울에 우레가치고 땅이 지진으로 울리며 살별이 나타나고 폭풍과 우박이 해마다 일어나지 않는 해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큰 흉년이 들지 않았는데도 줄여 죽은 자가 길을 메우고 늙은이와 어린애의 시체가 산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남은 생민은 거의 모조리 쇠잔에 이리저리 떠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상을 구제할 성인이 북쪽 선천의 검산 1월봉 아래 군왕포의 가야동 홍이동에서 탄강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성하여 5살에 신승을 따라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자라서는 강계의 옛사군 땅 여연에서 은거한 지 5년 만에 명나라의 세신과 유손을 통령하였습니다. 마침내 철기 10만으로 동쪽 나라를 맑게 할 뜻을 품으셨지만 이 관서지방은 임금이 난 고향이기 때문에 차마 짓밟지 못하고 먼저 관서의 호걸들로 기병하여 백성을 구제하라 하시었습니다. 의로운 깃발이 이르는 곳에는 생민이 모두 소생할 것입니다. 이에 경문을 먼저 각고을에 띄워 타이르니 일절 요동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사를 맞으시오. 만약 존벌레 같은 자들이 항거하면 마땅히 철기 5천으로 남김없이 쓸어버릴 것이오. 명령한 대로 속히 거행하시오. 홍경래는 다 읽고 나서 무리를 돌아보았다. 방금 읽은 경문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말해보라는 신용이었다. 우군 측이 입을 열었다. 좋은 글입니다. 그러나 말해보시오. 정진인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구름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저 구름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될 것을 어디서 태어나 어떤 모습이라는 것까지 꾸며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감록의 정진인, 정도령에 대해 모르는 백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정진인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소상하게 그려놓으면 나중에 대업을 이룬 후에 백성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려 깊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시를 돌아보면 대업을 이루고 도망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글을 쓴 김창씨가 변명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업의 성공입니다. 대업의 성공은 민심을 얻는 데 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정진인이든 미륵이든 귀신이든 다 불러들이고 필요하면 우리와 함께 진군하고 있다고 퍼뜨려야 합니다. 부원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승리이며 승리에는 민심을 얻는 것이 기묘합니다. 민심을 얻자면 정진인과 같은 호상이 필요합니다. 대업을 이룬 후의 일은 그때 걱정해도 됩니다. 맞소. 김진사의 말이 맞소. 지금 급박한 것은 승리일 뿐이요. 그러나 부원수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으니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홍경래가 김창씨의 손을 들어주자 우군 측은 입을 다물었다. 한참 만에 이희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경문이 참으로 좋습니다. 정진인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내용에도 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대개 세상을 뒤엎으려고 나서는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금상을 옹립하면서 주변에 썩어 빠진 세력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금상을 밀어내고 적자나 왕손 중에서 새 임금을 옹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역성혁명으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00년 내려온 이씨 왕조를 끌어내리고 새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여 진작부터 대원수를 새 시대의 임금으로 옹립하고 이를 전하에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봉장 홍총각이 거들었다. 홍경래는 이 말을 찌푸렸다. 이를 보고 뒤를 닦지 않은 것처럼 개운치 않게 가슴을 누르고 있던 문제가 불 꺼진 것이었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부원수 김사용이 허리를 고추 세웠다. 모두들 김사용의 입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맡깁시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면 새 천지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미리 점지해 두었을 것이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소이다. 그렇지 않소. 나는 알고 있소. 새 임금님 만세. 홍총각이 두 손을 번쩍 들자 모두 따라서 손을 높이 치켜들며 만세를 불렀다. 홍경래가 팔을 휘저었다. 오늘 우리가 일어선 것은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뜻은 분명한 이외다. 대저 하늘의 뜻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니 하늘의 뜻에 맡겨둡시다. 그날 밤 홍경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늘이 정말 내 편일까? 평양 대동관의 화약심지에 붙은 불을 꺼버리고 한겨울에 비를 내려 청천강 물의 얼음을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있는 하늘이다. 청천강의 얼음이 푸석거리면 대군이 평양으로 진군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 다시 얼음이 두꺼워지기를 기다리자면 열흘은 지체해야 하는데 이미 관군의 촉각은 목덜미에 닿아 있으니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어찌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할 것인가? 도총관 이리저도 잠을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다. 10년 전 홍경래를 만났다. 만났다기보다 홍경래와 우군 측이 자신을 점 찍어 접근해왔고 그들의 대담한 제의에 넘어갔다. 왜 그랬을까? 역에서 일하다가 청나라와의 교역에 눈을 떠 많은 돈을 벌었으나 양반들로부터 괄시받고 관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구실로 재물을 뜯기는 봉의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염치 없는 양반들은 재물을 뜯어가면서도 거들먹거렸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이쪽을 짓밟았다. 장사하는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세상은 언제 올 것인가? 이를 갈고 있을 때 홍경래와 우군 측이 접근해왔고 그는 선뜻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가진 것 모두를 내놓았다. 재물과 생명까지도 대정강변의 다복동에 큰 집을 지어 반란을 위한 본부로 사용했고 금광을 개척하여 일꾼을 모았다. 모여드는 일꾼들을 군사로 조련했다. 그 비용은 모두 자신의 창고에서 나왔다. 나는 여부리가 되고 싶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하급 장사꾼은 몇 푼의 이문을 위해 재물을 던진다. 중급의 장사꾼은 좀 더 큰 이문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다. 상급의 장사꾼은 재물을 던져 천하를 얻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진제국을 탄생시킨 장사꾼 여부리였다. 그는 장차 이씨 조선을 뭉개고 세워질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해보면서 마음속의 불안을 잠재웠다. 전쟁이다. 전쟁을 하자면 사소한 실패와 불운은 따르게 마련이다. 평양 대동관에서는 조짐이 좋지 않았지만 출병과 동시에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출병을 하루 앞두고 병사들에게는 술을 금했지만
이희전은 그날 취하도록 술을 마신 다음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모사 우군 측은 부원수 김사용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김사용은 언제부터인가 하기를 입고 손에 든 부채를 쥐락펴락하면서 째갈량의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그 꼴이 우스웠다. 마음에 들지 않기로는 홍경래도 마찬가지였다. 볼품없이 작은 체구였으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운과 입을 열면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나오는 언변 때문에 우군칙은 나이가 자신보다 4-5살 아래인 홍경래에게 깎듯이 주군으로 예를 갖추어 대접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홍경래와 풍찬 노숙을 함께하면서 그가 지닌 능력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았다. 홍경래의 지식은 보잘것없었고 능력 또한 별것 아니었다. 젊을 때 이것저것 독학으로 섭렵한 책 몇 권이 홍경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전부였고 여기에 도참과 풍수 따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병설을 나름대로 몸에 익혀 사람들로 하여금 저마다의 마음속에 지닌 허상과 일치하게 만드는 비상한 재주가 있을 뿐이었다. 따지고 보면 한고조 유방도 파랗고 아니었나? 무릇 지도자의 자질이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기묘한 능력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다. 김사용도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날따라 흐린 하늘에는 별도 없었다. 섣달 여려들은 날 저녁. 겨울에는 일찍 서쪽 바다로 떨어지고 대정강변 다복동에는 어둠이 깔렸다. 이이저의 90간 대저택의 앞마당에는 1000명이 넘는 군병이 대오를 지어 서 있었다. 횃불에 비친 그들의 표정에는 곧 세상을 뒤엎어 내 것으로 만든다는 희망과 앞날에 대한 불안이 뒤엉겨 있었다. 모두들 숨을 깊이 삼키고 있어 바윗돌 같은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가끔 병장기에 쇠가 부딪는 소리만 차가운 하늘에 울려 퍼졌다. 병사나 장교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었다. 장교들은 머리에 호피 모자를 썼고 사병들은 푸른 띠를 둘렀다. 부대마다 구인이기라고 쓴 깃발을 앞세웠다. 홍경래가 경문을 읽고 나자 병사들은 일제히 고함을 질렀다. 더러운 세상을 끝장내자! 새 세상 만세! 새 임금님 만세! 고함 소리가 차가운 겨울밤을 뜨겁게 달구자 병사들을 휩싸고 있던 불안과 걱정은 녹아버렸다. 말을 탄 홍경래가 맨 앞장을 서고 그 뒤로 부원수 김사용과 모사, 우군칙 도총관이 이저 북진군의 모사 김창씨 등이 대원수를 에워싸듯 따랐다. 그리고 남진군의 선봉장 홍총각과 북진군의 선봉장, 이제 초등 장수들은 저마다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행진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며 전별하는 가족들을 뒤에 남기고 홍경래군은 다복동을 출발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한 번씩 뒤를 돌아보고는 앞으로 내달았다. 홍경래군은 다음 날인 섣달 열하흐렛 날 새벽 가산에 닿았다. 성벽이 튼튼하지 못하여 일거에 공략할 수 있는 성이었다. 그러나 가산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칼을 쓸 필요는 없었다. 미리 내응하고 있던 무리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있었고 한 줌의 관군들마저 병장기를 버리고 투항해 왔다.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산을 점령한 홍경래군은 관하로 들어갔다. 이이저가 앞장을 섰다. 가산군 수정실은 새벽에 밖이 소란스러워 자다가 말고 일어났다. 지난밤에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였다. 여봐라! 그는 목청을 도두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놀래어 잠을 깬 기생 유화가 짜증스러운 얼굴을 들었다가 도로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이놈들! 아무도 없느냐? 목덜미를 누르는 불안 때문에 정신은 이불을 박차고 나왔다. 그가 막 옷을 꿰입는데 발소리가 어지럽게 다가오더니 문짝이 와장창 무너졌다. 여남은 명의 적도들이 창과 칼을 들고 난입해 들어왔다. 정신은 맨 앞에 선 이이저를 알아보았다. 역시 내 놈이었구나. 허튼 짓 말고 도당을 이끌고 무릎을 꿇어라. 내 죽음만은 명쾌해주마. 이 인간이 정신이 나갔구나. 똑똑히 보라. 너희들 세상은 끝장이 났어. 내 놈이야말로 무릎을 꿇고
그 아잘것없는 목숨을 의거에 바친다면 일족과 내 놈의 생명은 부지토록 해주겠다. 정씨는 이의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너희들 같은 더러운 놈들에게 무릎을 꿇느니 차라리 똥통에 머리를 쳐박고 죽겠다. 소원이 그렇다면 이희저의 검이 정씨의 가슴을 그었다. 정씨는 피를 뿜으며 방바닥에 쓰러졌다. 기생 유아가 자라처럼 이불 속으로 몸을 묻었다. 병사 한 명이 이불 위에 검을 내리치자 피가 튀었다. 다른 병사들이 정씨의 늙은 아비 정창파와 정씨의 아우 정지를 끌고 들어왔다. 이미 어육이 되어 있는 정씨의 모습을 본 정창파는 늙은이답지 않은 완력으로 병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이의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의저에게 가기도 전에 병사들의 검과 창이 늙은 정창파의 몸을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아비를 적도들로부터 가로막고 나섰던 정질도 목이 달아난 주검으로 나뒹굴었다. 피를 본 홍경래군은 술 취한 사람들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것이 전쟁이다. 이것이 혁명이다. 병사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세상을 뒤집으러 일어섰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홍경래의 주력 부대가 가산을 손쉽게 점령하는 동안 김사용이 이끄는 북진군은 곽산을 손에 넣었다. 곽산 군수 이영식도 잠을 자다가 포박당하여 관아의 방에 갇힌 몸이 되었다. 김사용은 이리저와 달랐다. 그는 병사들로 하여금 필요 없이 백성을 괴롭히거나 관리를 처형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려놓았다. 덕으로서 항복을 받고 항복한 고을의 수령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동지로 삼는다는 전략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주까지 모든 서북방 성읍이 스스로 문을 열고 투항해 오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칼은 세상을 뒤집는 힘이다. 그러나 마침내 세상을 교화시키는 것은 덕이다. 덕으로서 서북방을 교화하고 나면 자신의 이름은 이미 제후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혼란한 세상에서는 미래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오직 하늘만 알 뿐이다. 그리고 하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지도자의 덕성이지 칼은 아니다. 김사용은 장수와 병사들에게 백성들의 재물에 손대거나 여자를 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참수한다. 고을의 수령과 아전들도 함부로 처단하면 벌을 내리겠다. 우선 회유하여 이쪽 사람으로 만들고 아니면 가두어 두었다가 후일 죄를 묻도록 하겠다.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시했고 병사들은 그 명령을 지켰다. 주력군은 가산을 접수한 후 박천으로 향했다. 홍경래군이 박천으로 진군하자 박천에서는 군관 김대린이 군수 임성고를 묶어놓고 홍경래군을 맞아들였다. 파죽지세였다. 백성들은 홍경래군을 뜨겁게 맞아들였고 자진하여 병사로 가담했다. 홍경래군의 군세는 사흘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 군량과 병장기도 산처럼 쌓였다. 눈치를 보며 관망하던 서북의 상인들이 앞을 다투어 물자와 돈을 싣고 왔다. 박천을 접수하자마자 홍경래는 동원해서 군사회의를 열었다. 짐작했던 그대로 민심은 지금의 조정을 떠난 지 오래되었소. 백성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아픈 곳을 만져 주어야 합니다. 향리들 중 쓸만한 인물들은 돌이켜 우리의 의거에 가담하여 전날의 죄목을 탕감할 기회를 주고 잠시라도 기강을 흐트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오. 이제 우리의 근거는 일단 마련되었으니 다음의 진군은 어디로 택해야 할지 의견들을 말해 보시오. 홍경래는 지금까지 전과에 만족한 듯 다복동에서의 출정 시기 후 찌푸리고 있던 표정을 처음으로 밝게 폈다. 대원수의 표정이 밝게 개어 있었기 때문에 참모와 장수들도 덩달아 기분이 고양되었다. 강 건너 안주는 평안병사가 지키고 있는 평안도의 군사령부입니다. 안주만 깨면 평양까지는 일망무제라 평양은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쪽에서 강을 건너 도망오는 병사들의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의 말을 모아 판단컨대 안주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평안병사와 안주 목사는 겨우 수십 명의 군졸로 쩔쩔매면서 한양과 평양의 원군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오늘 중으로 청천강을 건너 안주성으로 들이닥쳐야 합니다. 그리고 숨 돌릴 겨를을 주지 말고 저들이 멀리 한양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바람처럼 저들이 턱 밑에 닿으면 평양,
성내의 백성과 군졸들이 힘을 합하여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머뭇거릴 까닭이 없습니다. 박천군수 임성고를 묶어놓고 성문을 열어준 김대린이 주장했다. 그 말이 옳소이다. 짐승은 쫓길 때 숨 돌릴 여유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양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가산과 박천은 이제 겨우 개미집 2개 무너뜨린 것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군졸들 중에는 벌써부터 승리에 취하여 주저앉으려는 기색이 보입니다. 대원수께서는 군령을 내려주시오. 한가하게 회의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소이다. 홍총각이 이런 따위의 회의를 무엇 때문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표정으로 나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소. 그러나 모사오군 측이 부채를 한번 폈다가 접으면서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의 북진군이 의주를 바라고 진군하고 있다고 하나 주력군이 정주를 평정하지 못하고 평양으로 남진한다면 등 뒤에 환부를 남겨놓아 남북으로 부대를 나누어 2개의 전쟁을 벌이는 의미를 스스로 없애는 격이니 평양을 점거했다 해도 양면에서 적을 맞는 형상이 됩니다. 정주성은 평안도 제1의 견고한 성으로 뒷면으로 산악의 험준이 있으니 여기에 관군이 진을 치고 우리의 배후를 친다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주성을 차지하게 되면 유황숙이 서촉을 얻은 것과 같아서 혹시 이리 글러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살수이북에 새 왕조를 여는 것이니 주몽과 호태왕의 대업을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비록 안주성의 병사가 줄고 백성이 동요하여 우리에게 유리하다고는 하나 청천강의 얼음이 부실하여 대군이 일시에 도하하기 어려우니 도강시에 적의 공격을 당하기 쉽습니다. 일단 정주성을 얻은 다음에 군세를 더하여 송림의 진을 치고 적을 유인하여 관군의 주력을 격파하면 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것이고 황해도와 한양은 물론이고 남쪽 지방에서도 반드시 호응하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공경대는 길게 자란 수염을 비틀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결단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다. 좌중을 휘어잡는 서늘한 눈빛이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다. 군사의 말씀이 옳소이다. 공경대는 말을 많이 하는 버릇이 있었다. 자신이 말에 사람들이 언제나 감동할 것이라는 환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말은 짧고 분명했다. 정주를 먼저 칩니다. 등 뒤에 강한 적을 두고 앞으로 나가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주의 병력이 증강되기 전에 그쪽부터 치자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소. 정주 공략의 시일을 끌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소. 어떻게 하면 정주를 빨리 무너뜨릴 수 있겠소? 이미 정주는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군 측이 부채를 가볍게 흔들면서 좌중을 돌아보았다. 정주성이 앞으로는 달천강의 천해와 뒤로는 산악의 험준을 끼고 있으며 성벽이 견고하다고는 하나 정주 목사 이근주는 겁이 많고 병법에는 맹추인지라 성을 지킬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이미 정주의 군관들 중에 용기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 두었으니 그들이 내응하면 간단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정주성으로 사람을 보내시오. 백성들을 동요케 하면 일이 수월해질 것이오. 공경대는 정주로 향해 진격하도록 군령을 내리면서 박천 접수의 1등 공신인 김대린을 따로 불러 말했다. 자네의 주장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니네. 여기 박천의 백성을 위무하고 정사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정주성 공격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니 그 일을 맡아서 해주겠는가? 김대리는 고개를 저었다. 대원수님의 분부는 고마운 말씀이오나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켜주십시오. 소인은 한 몸을 바쳐 나라를 도둑질해온 양반 도둑놈들을 말살하고 새 세상을 여는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싶을 따름이옵니다. 공경대는 김대린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그렇게 하게. 공경대는 그를 익장으로 삼았다. 정주를 향해 진군하는 길에 김대리는 안주에서 비장 노릇을 하다가 공경대군의 투항에 온 1인배가 옆에 오자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틀렸어. 뭐가 틀렸습니까? 이번 거사가 틀렸다는 말일세. 이 사람들은 그릇이 아니야. 겨우 서북의 변방을 차지하여 권세나 누려보자는 정도의 배포밖에 안 되네. 안주와 평양을 겁내어 정주로 발기를 돌리지 않나. 그러니 틀렸어. 든든한 기지를 갖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네. 그러나 그럴수록 평양 같은 큰 도성을 차지해야지
고작 정주성이 뭔가. 그 사이에 안주성은 평양과 한양에서 온 원군으로 진용을 갖출 것이야. 청천강이 녹아서 도강을 못한다면 그런 전쟁을 왜 시작했나. 옆에서 지켜봤는데 홍경래는 그만하면 장수감인데 모산이 막장들이 그게 뭔가. 삼국지 흉내에 정감록을 훔쳐다 꽤 맞추고 뒤죽박죽이야. 백성은 간 곳 없고 저들의 불만만 해소하면 그만인 작자들이야.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회를 보세. 이 사람들 가지고는 새 세상을 열지 못하네. 정주 목사 이근주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병방을 불렀다. 평안병사로부터 소식이 없느냐? 병방은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조정에서는 대체 뭣들 하고 있는 게야? 적들이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단 말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 수가 2천 또는 3천이라고 합니다. 흥! 기가 질려서 한숨을 토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뒤는 염려 없으니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면 원군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나가서 치시지요. 그것밖에 다른 방도는 없는가? 목사는 짜증을 부렸다. 병방도 짜증으로 답했다. 다른 방도가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긴 그때였다. 뒤편의 산비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병사 하나가 사태를 알리려고 달려왔다. 무슨 소린가? 적도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고 일부는 성내로 잠입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못이라. 저 험한 산을 어떻게 기어올라 뒤쪽으로 들어온단 말인가? 그쪽은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목사 이근주는 병방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아무리 험준해도 사람이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진작 방비를 해두셔야지요. 병박이 남의 얘기처럼 탓을 하자 기가 지린 목사는 한참 병방을 노려보고 있다가 몸을 휙 돌려 마구간으로 가서 말 한 피를 끌고 나왔다. 혼자서 적을 대적하러 가십니까? 비켜! 목사 이근주는 말을 달려 남문으로 나갔다. 적도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목을 내주느니 차라리 후일 참형을 당하더라도 일단 도망을 쳐서 연명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보고 있던 병방과 군졸들은 웃었다. 그리고 서둘러 병사들을 모아 정주성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했다. 그날 해질 무렵 홍경래군은 열린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왔다. 성 밖에서부터 새로 따라 들어온 백성들이 수백 명이었다. 홍경래는 정주성에서 이틀을 머문 다음 부대를 발진시켰다. 목표는 안주였다. 홍경래군이 안주성 건너편 청천강가의 송림에 진을 친 것은 다복동을 떠난 지 하루 만이었다. 안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나흘 만이었다. 그 사이에 많은 전과를 올리고 군세는 늘어났다. 자기도 충천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관군과 맞닥뜨려 본 일은 없었다. 이제 그 기회가 온 것이었다. 그러나 정주를 공략하느라고 보낸 나흘 동안 관군은 초기의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 홍경래군을 맞아 싸울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양의 조정은 평안도 병사와 감사를 비롯하여 각 고을의 수령들을 불러들여 벌을 줄 일만 궁리하는 가운데 토벌군을 내려보내는 일에는 군뱅이처럼 느렸다. 그 사이에 홍경래군은 거칠 것 없이 가상 확산, 박천과 정주성을 휩쓸어 거점을 마련한 후 의주와 평양을 바라고 진군하고 있었다. 그때서야 겨우 훈련원 병사들을 차출하여 구성한 수백 명의 관군이 평양성에 당도했고 평양의 관군과 합세하여 의주로 나아갔다. 천만다행하게도 홍경래군이 어쩐 일인지 말머리를 돌려 정주를 공략했다. 시간을 벌어준 것이었다. 평안병마절도 사이에는 한양에서 원군이 오자 평안도 각 고을의 병사들로 짜인 기존의 군사와 합쳐 부대를 재편한 후 청천강을 건넜다. 홍경래군이 정주성을 함락시킨 후 방향을 바꾸어 안주를 향하고 있다는 급보를 받은 뒤였다. 적이 송림에 도착하기 전에 이해무의 관군이 먼저 송림의 높은 지대에 포진했다. 홍경래군이 청천강가에 닿은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처음으로 관군의 대부대들 만난 홍경래군의 병사들 사이에는 불안과 흥분이
뒤섞인 묘한 기류가 흘렀다. 지금까지 관군이라고 하는 것들 이 홍경래의 이름만 듣고도 자진하여 성문을 열고 투항해 오는 모습만 보다가 처음으로 맞서오는 군대를 만나자 한편으로는 별것 아니라는 자만심과 다른 한편으로 가슴을 옥죄어 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승리가 결코 전투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고을의 수령들이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 결과라는 것을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치는 병사들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관군 쪽에서도 도망을 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병사들이 적잖았다. 싸워보기도 전에 우왕좌왕 생존을 위해 둥지를 옮겨 다니기는 하급 병사들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와 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적의 수는 줄잡아 1,500명 정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군치기 종이에 그린 적진의 포진 상태를 들여다보며 대원수에게 보고했다. 평양에서 떠난 병력은 1,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소? 그랬지요. 분명히 평양에서 안주까지 오는 동안 중간에 각 고을의 병력을 차출하고 지원 나온 지방의 병력이 보태져 늘어난 것입니다. 내일이면 적의 수는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공격해야 합니다. 합시다. 적은 소총을 지닌 총수부대가 많고 우리는 창검이 우세하니 어떻게 해야 좋겠소? 홍경래가 반문했다. 특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적의 수가 우리와 맞먹는다. 하나 사방에서 끌어모은 잡병들입니다. 지휘체계도 엉성하여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훈련도 안 된 농민들이 가세하여 전략대로 전투를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 지면 내 한 목숨은 물론이고 전 가족이 살당하는 벼랑에 선다는 위기의식이 있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즉 전투의욕과 사기 면에서 우리가 단연 우세합니다. 근접전이 유리하겠구먼. 소총을 무력하게 만들려면 그래야 합니다. 홍 대장이 이끄는 돌격부대가 적의 선봉을 때려 부수고 사기를 떨어뜨려 놓은 후 병력을 분사나 여 지방별로 구성된 관군을 하나씩 격파하면 적은 공포에 사로잡혀 흩어질 것입니다. 홍대장으로 불린 홍총각이 나섰다. 선봉장으로 내세워 주십시오. 반드시 적을 공포의 구덩이에 몰아넣겠습니다. 믿겠소. 홍경래는 홍총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전투는 아침 일찍 개시되었다. 홍총각이 이끄는 200명의 돌격부대는 검은 옷에 푸른 머리띠를 두르고 청천강변의 낮은 구릉지대를 지나 평지로 달려나갔다. 적은 맞은편 야산 아래의 평지에 총수부대를 버려 세워놓고 있었다. 홍총각의 부대가 덮쳐나가 소총부대의 일렬에서 방포 명령이 떨어지고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앞선 병사 10여 명이 쓰러졌다. 그러나 홍총각의 돌격되는 적의 총수부대 제2선이 앞줄로 나와 정렬하기도 전에 적진에 뛰어들었다. 무참한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피가 튀고 살이 허공에 날리다가 땅바닥에 뒹굴었다. 소총 따위는 소용이 없었다. 병사들은 내 편과 내 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뒤엉겨 있었다. 홍경래가 신호를 하자 기다리고 있던 부대들이 각자 찍어둔 관군의 부대들을 향하여 쳐들어갔다. 예상했던 대로 관군의 전투의욕은 형편없었다. 그들은 검은 옷의 홍경래군이 죽음을 각오한 표정으로 달려들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뒤로 밀렸다. 홍경래도 맨 앞에 서서 칼을 휘둘렀고 우군칙과 참모들도 전투를 지휘했다. 송림의 벌판에는 대여섯 개의 작은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관군이 밀리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홍경래군의 승리는 분명해 보였다. 갑자기 홍경래군의 후미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온 군대인지 두 개의 부대가 새롭게 전투에 뛰어든 것이었다. 관군의 예비부대가 아닌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다른 지방의 부대가 싸움판에 가세한 것이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홍경래군은 중간에 끼어 짓밟히기 시작했다. 그러자 밀리던 관군이 정신을 차리고 반격했다. 부대를 지휘하던 장수들이 쓰러져 갔고 홍경래군은 지휘자를 잃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적군에게 당했다.
관군의 한가운데서 온몸에 피를 뒤집어쓰고 분전하고 있던 대원수 홍경래를 우군칙과 홍총각이 뛰어들어 구출했다. 일단 물러나야겠습니다. 아깝다. 다 이긴 전투였는데. 기회는 또 있습니다. 홍경래는 후퇴했다. 병사를 점검해 보니 패배가 분명했으나 전력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사기가 떨어진 것이었다. 관군이 압박해왔으나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 홍경래의 매운맛을 보게 만들 것이다. 그는 여기가 운명을 가르는 마당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홍경래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왜 그러십니까? 우군칙이 물었다. 다복동으로 군대를 보내시오, 지금 당장. 다복동에는 전투에 참가한 장수와 병사들의 가족이 숨어 있었다. 홍경래군이 정주성으로 후퇴하고 나면 관군이 그곳부터 덮칠 것이었다. 이미 식솔들을 정주성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군칙의 대답에 홍경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복수를 하기로 했으나 형편은 좋지 않았다. 수백 명의 병사를 잃었고 장수들도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사로잡히거나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지휘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태반이었다. 군막 밖을 지키고 있던 경계병이 들어오더니 보고했다. 익장 김대린과 이인배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김대리는 박천 군수를 묶어서 피 흘리지 않고 박천을 가져온 주인공이고 이인배는 안주 비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안주의 형편에 밝은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냐? 우군칙이 김대린의 행색을 살피며 물었다. 무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였다. 대원수님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나와 한 몸이나 마찬가지 사람들이야. 말하게. 우리 진영에 숨어들어 적과 내통하고 있는 무리에 관한 보고입니다. 잠시만 주변을 물리쳐 주시면 됩니다. 그런 보고라면 두 사람이 필요치 않겠구먼. 자네는 나가게. 홍총각이 턱짓으로 이인배를 가리켰다. 장수들과 이인배가 군막에서 나가고 홍경래와 김대린 두 사람만 남았다. 이제 말하라. 우리 진영 안에 숨어 들어온 자가 누구냐? 전장에서 허튼 소리를 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쯤 알고 있겠지? 압니다. 이 일은 제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김대리는 홍경래로부터 좀처럼 허를 발견하지 못했다. 식은 땀이 흘렀다. 못하고 있는가? 홍경래가 날카롭게 재촉하자 김대리는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 문서를 보시옵소서. 그러나 손에 잡혀 나온 것은 문서가 아니라 단도였다. 김대리는 몸을 날려 홍경래의 목을 노리고 단도를 휘둘렀다. 홍경래가 잽싸게 몸을 낮추는 바람에 단도는 이마를 긁었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사이에 우군칙과 홍총각이 군막 안으로 뛰어들었다. 김대리는 홍총각의 칼에 목숨을 잃고 달아나려던 이인배는 경계병들의 창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홍경래는 급히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왼쪽 이마에서 귓등까지 칼끝이 스쳐갔기 때문에 상처가 제법 깊었다. 가산에서 의원 노릇을 하던 자가 달라붙었으나 변변한 약재도 없던 터이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홍경래는 열이 심하여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새벽까지 사경을 헤맸다. 날이 밝기 전에 우군칙은 명령을 내렸다. 정주성으로 진군한다. 말은 진군이었으나 퇴각이었다. 날이 밝아 평안병사 이에는 적도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야산으로 올랐다. 적의 진지가 있던 자리에는 겨울의 잿빛 들판만 횡댕글에 남아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밤사이에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가다니. 겨우 전투 한 번 해본 것으로 도망갈 놈들이 그런 엄청난 반역을 해? 그럴 리가 없다. 연변으로 돌아 평양으로 우회하는 길을 잡았든지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 계략을 쓰고 있는 게로구먼. 적도들은 정주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알 수 없구먼. 무슨 꿍꿍이인지. 옆에 있던 안주 목사 조종영이 말했다. 까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들 내부에 심각한 내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대립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적도의 부대에서 흔히 일어나는 병증입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단합 하나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패전하면 반드시 내부에서 다른 꿈을 꾸는 자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장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둘러 정주성으로 들어갈 까닭이 없습니다. 안주를 포기하고 정주성으로 퇴각한다는 것은 평양 공격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장기전으로 갈 의향인 듯합니다. 저들은 촉한을 흉내내고 있다고 봅니다. 평안병사는 입만 살아있는 조종영을 가짠다는 표정으로 훑어보았다. 그러나 말인즉 옳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정주성은 단단합니다. 제대로 지킨다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달천강변의 진지를 구축하고 정주성을 포위한 후 중원군을 기다리면서 주변의 가산, 박천, 곽산 등 적도들에게 짓밟힌 고을을 회복하시고 적도들을 정주성 한 곳으로 몰아넣으면 소탕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호위하던 부장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뭔가? 더 급한 일이. 적도들이 10년 동안 역모를 준비해온 가산의 다복동에는 적도들의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때려 부수고 가족들을 몰살해야 합니다. 그렇구먼. 이에는 곧 명령을 내렸다. 부대를 넷으로 나누어 자신이 이끄는 주력은 정주성을 포위하고 한 개의 부대는 다복동으로 다른 부대들은 각각 가산과 확산 그리고 박천을 회복하도록 했다. 남진하던 주력이 안주를 공략하지 못하고 정주성으로 퇴각하자 홍경래군에게 항복하거나 점령당했던 인근 고을마다 불안한 구름이 덮였다. 홍경래가 새로 임명한 관원들이 도망을 하거나 적장의 수급을 베어 투항해 오는 경우가 잦았다. 사방에서 의병들이 검은 도둑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자는 기치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는 조만간 홍경래군의 수중에 들어갔던 고을들이 모두 관군에 의해 원래 상태대로 회복될 것이라는 조짐을 보였다. 홍경래군은 사실상 정주성의 한정된 공간에서만 운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복동도 잿더미로 변했다. 다행히 식솔들은 우군 측의 발빠른 조치 덕분에 정주성으로 옮긴 후였으나 작은 웅덩이에 모인 올챙이들처럼 정주성 한 곳에 모인 홍경래 군 내부의 불안은 깊어갔다. 남진군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머뭇거리던 북진군은 주력이 정주성으로 들어가 고립되고 이제 서북 쪽을 얼마나 공략하느냐에 따라 거사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알고 나서야 발기를 재촉했다.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의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선천이었다. 부원수 김사용은 대원수 홍경래가 이마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정주성에 칩거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속으로 웃었다. 정주성은 견고하여 오래 버틸 것이다. 관군은 정주성 공략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나는 서북을 평정할 것이다. 진정한 촉하는 그때 건설해도 늦지 않다. 그는 선천과 의주를 자신이 그리는 촉한 땅으로 생각했다. 선천부사 김익수는 김사용의 북진군이 선천을 목표로 다가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다. 원래 함흥의 중군으로 있던 그는 석 달 전에 선천부사 겸 방어사로 승진하여 부임했다. 권력을 잡은 김조순의 안동 김씨, 그 중에서도 장김의 후광을 업은 인사였다. 선천이라는 땅이 의주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라 압록강 건너 오랑캐의 침략에 대비하여 방어사를 두기는 했지만 의주와는 달리 제1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리할 일이 없는 한가한 땅이었다. 무반이면서도 시문에 능하여 아부하는 무리들은 문무를 겸전했다고 칭송하지만 실제로 그는 문무 어느 분야에도 능통하지 못한 전형적인 약골 선비 출신에 지나지 않았다. 남쪽으로부터 반란군이 북으로 진격해오자 평안병사에게 파발을 띄우고 의주의 구원병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도 없었다. 평안병사와 의주 부윤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시원한 대답이 없는데
김사용의 홍경래군은 목전에 와 있었다. 병사들의 수를 점검해 보았다. 원래 병부에 올라 있는 수는 200명이었으나 동원 가능한 병사는 30명도 채 안 되었다. 일부는 도망을 가버리고 일부는 숨어 있었다. 아예 가족을 데리고 떠나버린 병사들도 많았다. 홍경래군의 공격을 앞둔 대부분의 성읍들이 그랬듯이 선천 또한 텅 비어가고 있었다. 군관들도 절반이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있는 군관들도 부사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고는 영영에 따를 생각이 없어졌다. 김익수는 직접 말을 달려 성문을 점검해 보았다. 저기 장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문은 낡아 웬만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것 같았고 성벽 또한 저기 기어오르면 그것을 막을 병력이 없었다. 백성들은 보찜을 싸들고 성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들은 부사를 보고도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잘못하면 가산군수 정시의 꼴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판단을 하자 김익수는 관하로 돌아가 병부와 관인을 챙겨 보따리에 쌌다. 그리고 적도들이 입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익순이 예상했던 대로 선천 200성과 병사들은 성문을 열고 김사용을 맞이했다. 만세 소리가 거리를 휩쓸었다. 김사용은 병조를 데리고 동원들에 들어섰다. 그리고 동원 마루에 긴 옷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있는 김익순을 보았다. 김사용은 병력을 물리치고 혼자서 동원 마루로 올라가 부사 김익순과 마주 앉았다. 그건 무엇입니까? 병부와 관인입니다. 이제부터 장군이 맡아주시오. 김사용은 보자기를 끌러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확인한 후 다시 보자기를 싸서 김익순의 무릎 앞으로 밀었다. 방어사께서 계속 사용해 주시오. 내 목숨은 장군에게 달렸소이다. 마음대로 하시오. 다만 식솔들만은 다치지 말아 주시오. 우리는 도적의 무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약탈하면 처단합니다. 방어사의 목숨은 도로 돌려드릴 터이니 힘을 보태주시오. 내가 무슨 힘이 남아있어 보태고 말고 할 것이오. 백성들도 이미 내 말을 듣지 않소이다. 지금부터는 달라질 것이오. 그간 방어사의 선정을 백성들이 칭송해 왔으니 새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선정을 베풀어 주시오. 그렇게 하리다. 동원에서 나오는 길에 김창씨가 김사용의 소매를 잡고 세웠다. 김익순, 저 간사한 자가 목숨을 보존하려고 수모를 참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투항할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있소. 김사용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는 이러나 저러나 죽게 돼 있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우리 편에 서서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오. 만약 우리가 좀 기울기만 하면 칼을 거꾸로 들 것이오. 그때 저자를 처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 김사용이 김익순을 살려놓은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였다. 의주 부윤 조홍진에게 성문을 열고 투항하라는 신호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조홍진 또한 김익순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능한 사람으로 판단했다. 다만 의주에는 의병들이 일어나 관군보다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 홍경래군을 기다리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으므로 그들과의 정면 대결만은 피하고 싶었다. 의병들과 대결하지 않으려면 부윤의 투항이 필요했다. 투항하면 목숨과 함께 관직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김익순을 살려놓은 것이었다. 선천을 점령한 다음 날 김사용은 의주를 향해 발진했다. 선천의 병사들이 100명이나 가담했소이다. 이들을 지휘하기 위해 방어사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김사용이 김익순에게 권했다. 나도 그러고 싶소이다만 지난 며칠 동안 몸이 상할 대로 상한 나머지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정도라 공연히 짐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장군을 지원할 방도를 찾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김사용은 선선히 승낙했다. 의주를 치면 북진군의 목적은 일단 달성됩니다. 서북 지역을 현명한 수령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남진군과 합류해야 합니다. 이제 한양으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소이다. 힘을 다하여 군량과 병사의 보충 등 후방 지원을 다해 주시오. 그 일이 막중한지라 김진사를 남겨둘 테니 함께 진력해 주시오. 김사용은 모사 김창씨에게 눈짓을 했다. 김창씨는 그렇지 않아도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는 의주 공략에는 빠지고 싶던 터라
김사용의 뜻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선천에 남았다. 한밤중에 별감 조문영이 선천부사 김익순의 침소로 찾아들었다. 웬일이오? 김익순은 자다가 일어나 의관을 차릴 여유도 없이 조문영과 마주 앉았다. 의주로 간 홍경래 군이 의주의 의병들에게 대패하여 이쪽으로 퇴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김익순의 반응은 착잡했다. 전천에는 홍경래의 북진군 모사인 김창씨가 수십 명의 병사를 데리고 머물러 있으니 자신은 사실상 불문화 다름없는 신세였다. 김익순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또 일어난 것이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런 막다른 상황에서도 길이 있다니 반가운 말이었다. 말해보게. 김진사라는 사람의 수급을 평안병사에게 바치면 그간의 일들을 모두 덮어버리고 부사님의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옳거니. 그럴듯한 방책이었다. 그러나 김진사가 목을 느리고 베어가시오 하고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어떻게 그의 수급을 평안병사에게 갖다 바친다는 말인가? 그리고 퇴각하는 김사용의 부대가 분풀이로 선천을 다시 공격한다면 그 일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부사님께서는 걱정을 놓으십시오.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게 생겼는가? 김진사의 수급은 소인이 이 밤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김진사라는 자가 적도들 중에서는 제법 학문과 인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실은 겁이 많고 비루하여 싸움이 벌어지면 늘 뒷공무니에서 있었고 계집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작자입니다. 양반들이 대개 다 그렇지만요. 별감은 김익순을 포함하여 모든 양반을 욕한 셈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김익순으로서는 그런 별감에게 화를 낼 처지는 아니었다. 지금 김진사는 기생, 반월의 다리 사이에 빠져 흐물흐물 녹아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수급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혹시 부원수의 군대가 다시 선천을 덮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계시다면 그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사용의 패잔병 뒤에는 의주의 의병들이 추격하고 있어 제목 숨살일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천 근처에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경래는 어떻게 되는가? 적도들의 말로야 뻔한 것 아닙니까? 곧 일망타진될 것입니다. 김익순은 문득 정신을 차렸다. 여보게, 고맙네. 그럼 내가 별감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난국에 나를 돕자고 하는 일은 아닐 터이고 자네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천냥을 주십시오. 천냥? 부사님의 재산은 그보다 몇 배나 많을 것 아닙니까? 만약 병화가 끝나고 조정에서 부사님의 지난 과오를 묻지 않고 오히려 적장을 베어 적도들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선양한다면 그때 약조한 돈을 지불해 주시오. 김익순은 눈을 감고 이 흥정을 생각해 보았다. 천냥이 쉬운 돈은 아니었다. 그러나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예까지 회복할 수 있는 값치고는 많은 돈도 아니었다. 1만 냥을 요구해도 우선 저지르고 볼 일이었다. 좋아, 약조하겠네. 다만 이 일은 눈에 흙이 들어간 후에도 입을 다물어야 하네. 여부가 있습니까? 별감의 장담은 사실이었다. 그 밤 안으로 김창씨의 머리는 선천기생, 반월의 두 다리 사이에 빠져 있다가 몸통과 분리되어 김익순의 수중에 들어왔다. 그리고 혹시나 우려했던 김사용의 패잔병도 선천을 넘볼 겨를 없이 의주 의병들의 추격에 뒷덜미를 보이며 남쪽으로 내달렸다. 그 사이 병졸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김사용만 몇몇 부장들을 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정주성에 합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천부사 김익수는 곧장 김창씨의 목을 들고 안주에 있는 평안병사 이해무를 찾았다. 처음에는 적도에 투항한 역도로 점찍 당장 포박할 기세이던 이해는 북진군의 모사이자 공경래군을 대표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인 김창씨의 목을 보자 웃음을 띄웠다. 네, 그럴 줄 알았소. 김 부사가 적도에 투항했으면 다른 계략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설마 목숨 하나를 부지하자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소이다. 이제 정주성에 갇힌 적도들을 소탕하는데 공을 세워주시오. 영감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갚을 날이 오겠지요. 이해무의 말은 김익순이 영의정 김조순과 항렬이 같은 세도가의 통속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김익순도 이해무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김익순은 그날로 선천으로 돌아가 홍경래군에게
협력한 백성과 병사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선천을 떠난 지 오래였다. 선천과 가산, 확산, 그리고 박천까지 홍경래군이 점령했던 모든 고을들이 다시 관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의주로 진군했던 북진군마저 처절한 패배 끝에 소멸했으므로 이제 천지간의 홍경래군이 비빌언덕은 정주성 하나뿐이었다. 정주성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처음 거사에 가담했던 장수와 군관, 즉 지휘부의 인물들은 전투 중에 죽거나 포로가 된 사람들 말고도 하나둘씩 풍선에 바람 빠지듯 사라져갔다. 반면에 병졸들은 늘어났다. 병졸들도 처음 다복동에서 출발한 사람들, 광산에 품을 팔기 위해 찾아왔다가 엉겁결에 반란군이 돼버린 유민으로 구성된 병졸들은 대부분 빠져나갔으나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농민들, 이 새로 홍경래군에 가담하여 수는 당초의 병력보다 3배에 가까웠다. 아깝다. 홍경래는 농민들을 보면서 한탄했다. 처음부터 농민들을 주축으로 거사할 것을 공연히 이기저의 재력에 기대어 광산을 위장하고 품팔이 유민들을 뽑아 거사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들은 떠돌이들이었다. 떠돌이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곳에 잠깐 머문 것처럼 바람 따라 다시 저쪽으로 떠나가게 마련이었다. 홍총각 우군칙 등 몇몇을 제외한 장수들도 마찬가지였다. 홍경래군을 정주성으로 몰아넣은 관군은 이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한양의 조정에서는 평안병사와 평양감사를 새로 임명하여 현지로 보내놓고 연일 독촉을 해댔다. 빨리 적도들을 말살하고 성상의 심기를 편안케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주성은 견고했다. 전날 정주 목사 이근주가 화살한 데 날려보지 못하고 달아날 때와는 판이 달랐다. 홍경래는 다복동과 박천 등지에서 군량과 화약 등을 충분히 끌어모아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성의 방비가 워낙 치밀해서 관군이 성과 근처에 나타나기만 하면 쏟아지는 화살과 돌의 폭우를 맞고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이었다. 겨울이 가고 산천의 봄이 왔다. 청천강의 얼음이 완전히 풀리는 4월이 되었다. 홍경래가 거사를 한 지 넉 달, 정주성으로 들어가 장기전을 펼치기 시작한 지 석 달 반이 흘렀다. 그동안 5번의 큰 접전이 있었으나 어느 편도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세월은 양쪽 모두에게 압박을 주었다. 관군은 조정의 독촉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홍경래군은 양식이 떨어져 하루가 다르게 불안이 커져갔다. 마침내 성 안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쥐새끼도 구경할 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과 병사들은 송진을 벗겨 먹거나 잡초로 죽을 끓여 먹는 지경이 되었다. 홍경래는 호병들에게 다시 한번 전가를 보냈다. 그러나 전가를 지니고 가던 병사는 관군에게 사로잡혀 정주성 안에 다급한 형편만 관군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한양에도 심부름꾼을 보냈다. 결과는 박정일이 움직여보지도 못하고 일망타진됐다는 소식만 가지고 왔다. 남북 양쪽에서 응원군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기대가 모두 무너졌다. 여기서 죽는 일만 남았구나. 홍경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내일이면 모든 군사를 이끌고 나가 활로를 열어볼 계획이었다. 우군 측과 내일의 전투에 대한 계획을 짜내고 있는데 남문 쪽에서 난데없이 벼락이 치는 듯한 폭발음이 들렸다. 무기를 들고 나서는데 군졸이 달려왔다. 무슨 소리냐? 적이 남문에 폭약을 묻고 터뜨렸습니다. 병사들을 남문에 집중시켜라. 이 문은 파괴되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병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대원수님께서도 피신하셔야 합니다. 이 많은 식솔들을 버리고 어디로 피신한단 말이냐? 어차피 싸우다가 죽으려던 참이다. 홍경래는 갑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병복에 칼 한 자루만 들고 밀려오는 관군에 맞섰다. 성 안의 백성들도 손에 잡히는 대로 낫이나 쇠스랑까지 찾아내어 관군에게 대항했다. 부녀자들도 나섰다. 이것이 관군들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들은 부녀자이건 노인이건 가리지 않고 사람의 형상만 보이면 닥치는 대로 저승길로 보냈다. 평안병사 이해무가 성 안에 들어와 보니 길가에 목 없는 여인의 가슴에 달라붙어 젖을 빠는 어린애가 있었다. 그 참담한 모습에 뭉클해진 평안병사는 장졸들에게 군인이 아니면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그러나 그때는 정주성 안의 대부분 사람들이 도륙당한 뒤였다. 무려 2,000명이 아비규환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 더미를 뒤지고 있던 병사 하나가 키가 작고 평복을 한 남자의 시신을 끌고 왔다. 전에 홍경래를 본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홍경래를 생시에 알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다. 홍경래가 정주성에서 죽은 지 14년이 지난 1826년 순조 32년 봄, 강원도 영월도부에서는 고을의 인재를 발탁하여 다음 식년시에 내보내기 위한 양시로 백일장을 열었다. 영월에서 80리나 떨어진 첩첩산골 마대산의 노루목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김병현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 집이라고는 몇 채 안 되는 어둘리에서 서당 운장을 하는 박기형 노인도 그렇게 말했다. 너의 학문은 깊어 성인에 닿았고 재주는 넘쳐 바다와 같다. 어찌할꼬 이것이 도리어 화근이 될 것인데. 학문과 재주가 화근이 되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기형 노인은 칠순인데도 정정했다. 다만 그가 지난날 어떤 관직에 있다가 무슨 연유로 강원도의 오지 중에서도 오지인 이곳까지 흘러와 머물게 되었는지 내력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점에서는 병연의 집안과 비슷했다. 병연의 어머니 한평희 씨도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는 몰락해서 근본을 모른다고만 할 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알 길이 없었다. 제사를 지낼 때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관직이 없었던 것처럼 지방과 충문에 처사로만 썼으므로 병하병연 형제는 성이 김씨라는 것 말고는 도무지 조상의 함자조차 알 길이 없었다. 홍경래를 아느냐? 서북지방에서 영모를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홍경래가 영모를 일으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재주가 있고 학문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 향시에서는 단연 딸을 자가 없는 존재였으나 한양에 올라가 과거를 보면 번번이 낙방했다. 서로 급제를 했다 해도 그에게 돌아갈 벼슬은 죽을 때까지 없었을 것이다. 영모 말고는 그 재주, 그 학문을 써먹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병연은 노인이 자신의 속을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았다. 저도 김병현이 아니었다면 홍경래가 되고 싶습니다. 김병현이는 어떻게 할 것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급제하고야 말겠습니다. 어머니와 형님 내외 그리고 내자를 이 산속의 궁벽에서 탈출시키고야 말겠습니다. 너희 모친이 너희 형제를 서당에 보내어 학문을 닦는 데는 그토록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지금까지의 향시에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는 반드시 내력이 있을 것이다. 근본이 없어 입격해도 관로에 나가지 못하면 반병신이 되니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요.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훈장은 알듯 모를 듯한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쨌든 이번에는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어머니 씨는 이번에도 병연이 영월도 오부에서 여는 향시백일장에 나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신은 땡볕 아래에서 억척같이 밭일을 하면서도 아들들은 서당에 보내어 학문을 닦게 했던 어머니의 모순된 행동에 병연과 경경하는 어리둥절했다. 정생각이 그렇다면 백일장에 나가 너의 학문이 어느 지경인지 겨루어 보아라. 그러나 학문은 과거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백일장은 영월도 오부의 동원 마당에서 아침 진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날 안으로 입격자를 발표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시작해야만 했다. 80미나 떨어진 산속에 사는 병연은 한밤중에 길을 떠났다. 자몽리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형, 병아가 일부러 노루목으로 와서 아우의 급제를 돕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섰다. 병아는 몸이 허약하고 마음 또한 여린 데다 학문의 뜻이 없었다.
어차피 병연이 내가 공부는 잘하니 너 하나로 족하다. 나는 어머니를 도와받 일을 할 테니 집안은 장차 병연이 내가 끌어야 한다. 병아는 늘 그렇게 말해왔다. 병아가 등목을 하려고 윗도리를 벗으면 갈비뼈가 다 드러난 앙상한 가슴이 새 가슴처럼 팔딱거렸다. 그런 병아가 붓과 벼루 먹시지 등의 응시 도구와 주먹밥을 챙겨 넣은 보찜을 자신이 지고 가겠다고 부득부득 우겼다. 병연은 그런 형을 볼 때마다 겨우 2살 위인 형이 마치 아버지 같다는 느낌에 가슴이 찡하고 아리대가 많았다. 병아와 병연 형제가 영월도 오부의 동원 마당에 도착했을 때는 진시가 거의 다 되어 과거볼 응시자들이 새끼줄로 쳐놓은 과장 안으로 입장하고 있었다. 병아는 과장 입구에서 비로소 보찜을 내려 동생에게 건네주고는 동헌 뒤뜰의 그늘 속으로 쉴 곳을 찾아 들어갔다. 과장에는 벌써 수백 명의 응시자들이 들어차 있었다. 응시자와 응시자 사이의 간격을 6자로 정해 놓았으나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붙어 앉아 미리 예상한 시제를 맞춰보고 있었고 응시자들의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미리 만들어 온 식원을 흥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리들 중 해가리개를 받쳐 든 노비와 먹을 갈고 글씨를 대신 써주는 서사까지 데리고 입장한 양반 토호의 자제도 있었다. 백일장 마당은 난장과 다름이 없었다. 원칙으로는 그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미 한양이든 지방이든 조선 땅의 과거 마당에서 원칙이니 대전의 통인이 하는 따위를 들먹이는 것조차 부질없는 일이 돼버린 지 오래였다. 생전 처음 과장에 나와 이런 풍경을 본 병연은 놀라고 절망했다. 이랬던가, 홍경래가 절망했던 과장의 풍습이 바로 이랬던가. 하는 사이에 병연은 사람들에게 밀리어 새끼줄에 등을 대고 겨우 앉았다. 이윽고 징이 울리고 시관이 시제를 내걸었다. 응시자들이 먼저 시제를 보려고 앞으로 몰리는 바람에 또 북새통이 벌어졌다. 난리가 가라앉고 여기저기서 글을 쓰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을 무렵이 되어서야 병연은 시제를 볼 수 있었다. 논정가산 충절사 탄기믹순 죄통우천 가산군 수정시의 충성스런 죽음을 논하고 하늘에 사무친 기믹순의 죄를 탄하라. 14년 전 서북지방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 때 가산군수 정씨가 보여준 충절의 죽음과 선천이 부사 겸방어사 기믹순이 보여준 비겁하고 반역적인 회절을 탄하는 글을 쓰라는 제목이었다. 하필이면 홍경래 난인가. 병연은 가슴이 답답해 옴을 느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저절로 글귀가 떠올랐다. 그는 떠오르는 대로 먹을 찍어 시지를 채워나갔다. 와리세 신 기믹순, 대대로 성은을 입어온 기믹순은 들으라. 전공불과 경대부, 정군수는 경대부에 불과했으나 장군돌이 농서라. 이처럼 농서에서 비겁하게 항복하지 않았으니 열사공명, 도말고 충신열사들 중 공명이 으뜸이로다. 시인도차 역관계, 이에 시인도 비분관계하노니 무건비가 추수게 가을물가에서 칼을 만지며 슬픈 노래를 부르노라. 선천자고 대장읍, 선천은 예부터 장수가 맡아 지키던 고을이니 비제가산 선수의 가산에 비하자면 먼저 충의를 다하여 지켜야 할 땅이로다. 청조공작 일왕신, 가산의 전공과 너는 모두 한 임금의 신하로서 사지영이 이심자 죽음을 당하여 어찌 두 마음을 품었단 말인가. 승평일월 세신미, 태평세월이던 신미년에 풍우서관 하변유, 관서지방에 비바람이 일어나니 무슨 변괴인가. 존주숙비 노중년, 주나라를 받드는 데는 노중년 같은 충신이 없었고 보안인다. 제갈량, 한나라는 제갈량 같은 명장들이 바쳤도다. 동조구신 정충신, 그와 같이 이 나라에도 가산에 정충신이 있어 저장풍진 입절사, 맨손으로 풍진을 막다가 절개를 지키고 죽었도다. 가릉놀이 양명정, 늙은 관리로서 이름을 바르게 세우고 생색추천백이라 맑은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리로다. 혼귀난무 반악비, 혼은 남묘로 돌아가 악비와 버탈 것이요 골매서 산 방백이, 뼈는 서산에 묻혀 백이와 논일 것이로다. 설의 소식 깨연다. 문득 서쪽에서 슬픈 소식이 있으니 문시수가 식록신, 묻는다. 너는 대체 누구의 녹을 먹은 신하더냐.
가성장동 갑족김. 가문은 장동김 씨로 으뜸가는 귀족이요. 명자장한 항렬순. 이름은 장안에 떨치는 순자 항렬이니 가문여 성은중. 너희 가문이 이와 같이 성은을 두텁게 입었으니 백만병전 의부라. 백만 대병 앞에 와도 대의를 버려서는 안 되리라. 청천강수 세병파. 청천강 맑은 물에 씻은 병마와 철옹산수 괴공지. 철옹산 나무로 만든 활을 메고도 오왕정아 진퇴슬. 임금의 어전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듯이 빼양서성 흉적취. 서쪽의 흉적에게도 무릎을 꿇었구나. 혼비막향 구천거. 너희 혼은 죽어서 저승에도 못 갈 것이니 지하유존 선대왕. 지하에도 선왕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망군실 우망친. 임금을 버리면 조상도 버리는 법이니 일사유경 만사에 한 번 죽음은 오히려 가볍고 만 번은 죽어야 마땅하다. 춘추필법 이지부. 준엄한 춘추필법을 너는 아느냐. 차사유전 동국사. 이 일을 역사에 남겨기리 전하리로다. 쓰기를 마치고 병현은 봄바람에 먹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쓴 글을 읽어보았다. 한 사람은 충신이고 한 사람은 역적이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을 칭송하고 비방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이다. 마음속에 영웅으로 자리매겨 놓았던 홍경래는 뭐가 되느냐.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대답했다. 글은 글일 뿐이다. 그렇다면 유사 이래 모든 글들이 이런 식으로 지어졌단 말인가? 글 따로 사람의 마음 따로인가? 김익순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김익순은 정주성이 회복되기 전에 처형당했다. 약조한 천냥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별감 조문영을 전장으로 내쫓으려 하자 눈치를 챈 별감이 모든 사실을 평안병사에게 고해 바친 것이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병현은 시지를 제출하고 동원 마당에서 나왔다. 형 병아가 새끼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을 잡고 끌었다. 형제는 동원 뒤뜰의 자두나무 아래서 가지고 온 주먹밥을 먹었다. 어땠느냐? 시제가 김익순을 욕하고 정씨를 칭찬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랬어. 그까진 놈의 역적. 실컷 욕해주지 그랬나? 욕했지.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기다리다가 방을 보고 가야지. 내가 장원하는 꿈을 꿨거든. 장원을 주지도 않겠지만 줘도 받고 싶지 않아. 웬일인지 집에 가고 싶다. 기다리자. 집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다렸다. 해가 거웃할 때가 되어서야 아침에 시제를 걸었던 그 자리에 입격자를 발표하는 방이 붙었다. 병아가 달려가서 사람들 어깨 너머로 기웃거리더니 나는 듯이 달려왔다. 장원이다. 병현아. 내가 장원이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 곧 나팔이 울리더니 예방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입격한 사람들은 동원으로 모이시오. 지금 당장. 병현은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름을 묻고 어느 서당에 다녔느냐, 조상은 누구이며 무슨 벼슬을 했느냐 따위의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리고 매우 귀한 상품을 받았다. 명주 한 필과 중국 비단 한 필이었다. 장원의 명예보다 어머니에게 줄 선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벅찼다. 형제가 노루목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날 자정이 지난 한밤중이었다. 자몽리에서 어머니 이씨와 형수가 와 있었고 산속에 띄엄띄엄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관솔불을 밝혀놓고 모여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 마을에서 온 서당 훈장 박기형 노인도 있었다. 장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만 한 문제는 조선 땅에서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만히 안고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그리고 손을 잡아 끌고 토박마루에 앉혔다. 동네 사람들이 비단과 명주피를 들고 보며 감탄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물었다. 그래. 시제가 무엇이더냐? 서북땅에서 흉적이 일어났을 때 충절로 죽은 가상군수 정씨를 칭송하고 대역죄로 참수당한 선천부사 김익순을 징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움찔 놀라며 가볍게 신음을 토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글을 지어 장원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니, 지금 다시 외워볼까요? 아니다. 됐다. 어머니 씨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다.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도 할 일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병녀는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등 뒤에 쪼그리고 앉았다. 어머니,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병녀는 필시 어머니가 아들의 비범한 재주를 썩히는 것이 안타까워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라 짐작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폐부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로 낮게 토해냈다.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늘 궁금하다고 했지? 이제 그것을 말해주마. 지금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아우의 장원을 기뻐할 때입니다. 병아가 제지했으나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오늘 내가 백일장에서 그 좋은 문장으로 질타한 김자, 익자, 순자. 그분이 바로 너의 할아버지시다. 방 안에는 큰 바위가 천근의 무게로 내려앉은 것 같은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앉아서 새 모자는 새벽을 맞았다. 어디선가 달구름 소리가 들리자 화답이라도 하듯 황소가 우는 듯한 격한 울음이 터졌다. 병연이었다. 오작육부를 뒤틀어 올리는 그 울음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고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통곡이었다. 쓰기를 마치자 병연은 종이를 접어주지 앞으로 밀어놓고 횡하니 너럭바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만천교를 건너 숲속으로 묻혀버렸다. 너럭바위에서 젊은 선비가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뒷꼭지에 닿았다. 왓! 말XX가 KXX라! 말XX가 KXX라!